예, 안녕하세요. 교재는 83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오늘이 2003년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수업을 축하해 주기 위해 가지고 밖에 공연도 하고요. 오늘 수업을 한 11시 반까지 하고 12시에 타종하는 걸 같이 보러 갈까도. 오늘 종가격의 전철이요 10시 반 이후에 정차를 안 한대요.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타려면 못 하니까 정차 안 하고 그냥 간대요.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오늘 10시쯤에 끝내서 전철 타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잘 하세요. 내가 여기서 중구패기 복습을 하다가 종 치는 걸 보고 오늘 전철은 늦게까지 다닐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종 치는 거 보고 갈까? 아니면 10시에 끝나면 빨리 뛰어가서 아니면 안국역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3호선 안국역 거기 가면 3호선 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수업은 한 10시쯤에 끝내드릴게요. 오늘은 83페이지 펴놓으세요. 거기 보시면 미래현금으로 현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할 거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어제 얘기했지만. 그래서 좀 책을 읽어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미래현금으로 현가라 안에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미래현금 현가란 이러한 자산의 용역잠재력을 강조해서 자산의 사용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의 현재 가치로 자산을 측정하는 걸 말한다. 거기다가 표시하시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요 이 미래 현금의 현가의 장점이 나오는데, 장점을 보면요 이 미래 현금의 현가라는 방법이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어제 몇 가지 배웠냐면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유출 가치 이렇게 세 가지 배웠잖아요. 오늘 얘까지 하면 이제 네 가지가 되는 건데 얘가 왜 이론적으로 가장 좋다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자산의 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 자산의 정의, 미래의 효익이다. 효익. 자산이 미래 효익이 있다는 것은요 대부분 미래 효익이라는 게 미래 현금 흐름으로 나타나요. 미래 현금 흐름. 미래 효익이라는 것이 그 자산이 가져다주는 미래의 현금 흐름 대부분이. 그럼 결국 그 자산의 효익이라고 하는 건 그 자산이 가지고 오는 현금 흐름이잖아요. 미래에. 그럼 그게 그 자산의 가치인데 그 미래 금액을 지금의 가치로 해야 지금의 가치죠. 그게. 그러니까 현재 가치잖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타당하죠.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 밑에 두 번째 문단에 미래현금으로의 현가로 자산을 평가하려면은 반드시 거기 동그라미 1, 2, 3 있죠? 두 번째 문단에. 그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모르면 현재 가치를 못 하거든요.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 읽어보시고 지금. 그래서 현재 가치에 대해서 좀 예습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 기초에 10만 원. 이게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시점에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1년 후에 10만 원과 같으냐? 여러분한테 너 지금 10만 원이 좋으냐? 아니면 너 1년 후에 10만 원. 둘 중에 선택해라. 당연히 뭘 선택하냐면 다 이걸 선택하죠. 이걸. 왜 이걸 선택했냐 그러면 이게 더 커 보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더 큰 거냐? 그거는 화폐라는 건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10만 원이 아니라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플러스 알파라는 걸 우린 이자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공부할 때. 그럼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자율이 존재하는데 이 이자율이 어제 얘기했지만 플러스니까 대부분
10%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10만 원이 1년에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1만 원이 된다. 곱하기 1.1 이렇게 하는 거 해봤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은 84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84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주석 들어가기 전에 뭐 공식 하나 나와 있죠. 공식.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자, 이자 수익의 개념을 잠깐만요. 우리가 미래의 금액을 지금의 금액으로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현재 가치. 미래 금액은 현재 가치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 그럼 작아지는 현재 가치와 이 금액과의 차이, 여기서 얼마냐면 10,000원이죠. 이 10,000원의 차이는 뭐다? 이자다. 이렇게 배웠죠. 요거를 그 공식에 따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이자 수익이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식 말고 두 번째 식이 뭐라고 돼 있어요? 기말의 현재 가치, 기초의 현재 가치가 돼 있죠. 그러면 기말의 현재 가치는 이거잖아요. 11만 원. 기초의 현재 가치는 10만 원이잖아.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게. 이러니까 이게 얼마가 나와요? 10,000원이 나오죠, 이게. 근데 결국 기말의 현재 가치라는 거 있죠, 요거. 요건 어떻게 나오냐면 기초의 현재 가치에 1.1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 곱하기 1.1하니 이게. 그럼 여러분 수학 공부 해봤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10만 원하고 플러스 10만 원 곱하기 0.1 빼기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요거를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10만 원과 10만 원 없어지죠? 결과적으로 뭐가 남아요? 10만 원에 0.1 곱한 게 남죠. 결과적으로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건 그 현재 가치한 금액에 그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 거구나. 10,000원. 그거는 요 시점의 그 가치를 현재 가치한 금액과 뺀 금액, 즉 차이 나는 금액이구나. 그거예요, 그게.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앞으로 계속 현재 가치 하는 걸 잘할 수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 개념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하면 어떻게? 작아진다. 작아진 현재 가치와 그 금액과의 차이가 뭐다? 이자다. 그게 이 화폐 금액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붙는 거 아닙니까? 붙는 게 이자 때문이죠. 이자 때문에.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어제 배웠던 사례 가지고 현재 가치 평가랑 같이 한번 해봐요. 85페이지에 그게 나오는데 85페이지 중간부터 거기 뭐 공식 나와 있는 건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일단 어제 나온 사례를 저기다 좀 적을게요. 어제 배웠던 사례를 이쪽에다가 어제 배웠던 사례가 2000x1년, 2000x2년 이렇게 있을 때 2000x1년 초에 출자에서요. 여기다 분개도 할게요. 어제 했던 거 2000x1년 초에 얼마의 현금을 받았어요? 현금 200원 받았죠, 어제? 그래서 대변에 뭐 잡았어요? 자본금 이렇게. 그 다음에 뭘 샀어요, 여기서? 어제 뭐 샀잖아요. 재고자산 샀죠. 같은 거예요, 어제 한 거랑. 재고자산, 현금 나가고. 그랬을 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요 화폐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요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가 또는 측정. 여기 평가, 측정. 자, 요거 하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 나간 거 확실하죠, 200원. 그랬을 때 여기 얼마 적을 거냐? 어제 역사적 원가 할 때 얼마 적었어요? 200원. 현행 원가 할 때 얼마 적었어요? 현행 원가 할 때. 그대로 200원이죠? 현행 원가 취득할 당시엔 똑같잖아요, 취득 원가랑. 그 다음에 유출 가치를 했을 때 얼마였어요? 300원. 그때 특이한 자산 취득이익이 생겼죠? 이거 어제 보고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자산 취득이익 이렇게. 그게 생겼었죠, 어제? 지금은 이제 뭘 마지막으로? 현재 가치. 현재 가치 하려니까 그럼 재고 자산 때문에 가지고 올 현재 가치를 알려면 일단 재고 자산 때문에 생기게 될 뭐부터 알아야 돼요? 미래 현금으로부터 알아야죠. 그래서 어제 풀었을 때 2001년도에 재고 자산을 두 단위 샀어요. 200원 주고 두 단위.
근데 그걸 언제 판다고 돼 있어요? 그 문제에서. 2001년 7월 1일 날 한 단위 팔고 2002년 7월 1일 한 단위 이렇게 돼 있죠, 어제. 기말이 있고 얼마에 판다고 돼 있냐면 180원에 팔고요. 210원에 팔고. 맞나요?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재고 자산이 팔려서 현금이 들어오는 게 두 번이죠, 이렇게. 요 현금 들어오는 두 개를 더해 봤어요. 390원 나오죠. 이렇게. 자, 요 390원 하나 물어볼게요. 이 390원은 현재 가치일까요? 미래 가치일까요? 요 390원? 미래 가치. 이렇게 많이 대답하는데 그럼 안 돼요. 이게 미래 가치가 아니고요. 이거는 현금 흐름이 발생할 당시에 명목상의 금액이에요. 이것이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가 되려면 이거를 특정 시점이 하나의 시점으로 땡겨오는 게 현재 가치고 미래 가치가 되려면 이것들을 또 미래 시점으로 또 밀어야 미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요 가치와 요 가치는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 금액은 요때 당시에 요 시점의 금액이고 요건 요 시점의 금액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더한 금액은 그냥 현금흐름 발생 당시 금액의 단순 합계, 즉 명목상의 금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현재 가치로 하면 현재 가치로 가는 거고 미래 가치는 미래 가치로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명목상의 금액이 390원이에요. 이게 재고 자산이 가져다 줄 미래 현금 흐름이죠. 요 390원이 두 단위를 200원 주고 샀는데 우리가 그게 팔리면 390원이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에? 그러면 여기다 390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390원은 명목상의 금액이고 이걸 뭐로 하자? 현재 가치로 하자. 현재 가치로 했을 때 얼마가 될 거냐를 계산하는 게 이렇게. 그럼 현재 가치 해보려면 뭐 알아야 돼? 아까 세 가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세 가지. 뭐예요? 미래, 현금흐름 발생 금액, 발생 시기, 마지막으로 할인율. 결국 이걸 알아야지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중간에요. 8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 예제에서 반년 기준으로 이자율을 몇 프로 하래요, 거기? 4%. 얘가 또 왜 반년 기준으로 나왔느냐? 여러분 회계원리 할 때요. 사채 배울 때 사채 이자를 매년 말 한 번 지급하는 게 있고요. 6개월마다 한 번 지급하는 게 있고요. 이런 거 배워봤죠. 그랬을 때 1년마다 한 번 주는 건 연이자율로 현재 가치 하면 되죠. 근데 6개월마다 한 번 주는 건 요게 현재 가치 할 게 몇 개월 남았어요. 6개월이니까 여기다 연이자율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년 이자율 쓰는 거 그거 배워봤죠. 나중에 사채할 때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6개월이기 때문에 반년 이렇게 할인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180을 할인하는데 0.4%니까 곱하기 1.04에 1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현재 가치 공식. 이렇게 하니까 곱해보세요. 계산기로. 지금 곱해보시면 아니 해보세요 한번. 180 나누기 1.04 얼마 나오나? 173 나오죠? 그 다음에 얘 보세요. 210. 210은 이때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하기 1.04에 3승분의 1 해야죠. 세 번이야, 세 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210에다 이거 곱해보시면 얼마 나오나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187원 나오죠. 확인하세요, 빨리. 자, 확인 다 하셨으면 요 180원이 지금의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요 180원이 지금의 가치가 173이라는 거죠. 요 210원이 지금의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187이라는 거죠. 그러면 173과 180의 차이, 요 두 개 차이 얼마예요? 7원 차이 나죠. 이게 뭐겠어요? 이자죠. 요 이자는 다시 계산하면 요 173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4% 곱하면 되겠죠. 아까 그 얘기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187과 210의 차이 얼마 차이 나요? 23원 차이 나나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그럼 23원이 뭐가 돼야 돼? 이자겠죠, 이자. 그게 요게 기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가치가 증가해서 결국 210원이 되겠죠? 얘도 현재 가치는 이거지만 6개월 지나면 180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라는 게 단순한 거 아주. 미래 금액을 이자 가지고 현재 가치 하니까 작아져요. 작아진 금액과 그 금액의 차이는 이자다. 이자 계산하는 방법은 이 금액에서 이거 빼거나 또는 여기다 이자율 곱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계속 그렇게 할 건데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면 이걸 두 개 더 해보니까 얼마냐면 360원 나오죠. 이 360원이 두 개 더한 거예요. 이 360원이 바로 뭐라 해요? 360원이. 바로 이 재고자산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겠죠. 현재 가치. 그러면 요 360원하고 390원 이거 요 두 개가 차이 나잖아 이게. 이건 미래 명목상의 금액 현재 가치. 얼마 차이 나냐면 30원 차이 나는데 이게 뭐겠어요? 이자겠죠. 요 이자는 요 7원과 23원 더한 거죠 당연히. 이렇게. 현재 가치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재고자산 현재 가치로 평가를 했으니까 여기를 얼마로 집어넣자는 거예요? 여기를 360원으로 집어넣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치. 그러니까 160이 차이가 나잖아요. 얘도 자산 취득이익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같이 분개하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이게. 이런 걸 해보질 않았으니까 이제까지. 지금 해보고 다시는 안 해봐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서 재고자산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진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재고자산은 현실적으로 현재 가치 평가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사례는 가능하다고 그냥 저희끼리 가정하고 하는 것뿐이지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재고자산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려면 뭐 알아야 되냐면 미래 현금 흐름 알아요 지금. 근데 어느 회사치고 재고자산을 구입하는 시점에 내가 그 물건을 언제 처분할 거고 처분한다면 얼마 받을 거고 그걸 알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미래를 알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재고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들은 그 자산이 가져다 줄 미래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해요. 거의 현실적으로. 미래를. 그러니까 이 미래 현금을 모른다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할 수 없죠. 그래서 못한다니까 이거.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자료에서 이렇게 판다는 자료가 주어졌는데 그것도 다 미래 사실이죠. 지금 사실이 아니라. 그게 그냥 우리가 안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회계원리 배울 때 투자채권 있었죠? 투자채권은 그럼 현재 가치 어떻게 해요? 걔는 알 수 있거든요. 걔는 계약 조건에 따라 원금 3년 후에 받을 거고 매년 말 이자 받을 거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그 걔네들은 미래현금 아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못하는 건데 우리가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원래 역사적 원가로 해야 돼 재고자산은. 그래서 나머지 평가 방법은 비교하면서 공부하라고요. 그냥 비교하면서. 그럼 2001년 7월 1일 한 단위 팔았잖아요. 현금. 얼마 들어와요? 180원 들어오고 대변에 매출. 이건 어제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뭘 잡아야 돼? 매출도 잡았으니까 매출원가 잡는 거 해봤는데 매출원가 잡을 때 뭐가 없어져요? 재고자산 없어지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또 여기 얼마 집어넣을 거냐. 이게 관심사잖아요. 여기. 그랬을 때 또 복습해요. 역사적 원가일 때 얼마 들어갔어요? 역사적 원가일 때 100원 들어갔죠. 현행 원가일 때 얼마야? 현행 원가 120원 들어갔죠. 120원. 그 다음에 유출가치일 때 180원. 지금은 뭐예요? 미래현금으로 현가죠. 그럼 얼마 들어갈까요? 미래현금으로 현가면 요 360원은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173원과 187원으로 되어 있죠. 두 단위잖아요. 두 단위. 그럼 지금 팔린 거는 둘 중에 뭐가 팔린 거예요? 173원짜리가 팔린 거죠. 173원짜리가 6개월 지나서 팔린 거 아니에요? 6개월 지나는 동안 얼마 붙어요? 7원 붙으니까 얼마가 돼 있겠어요? 180원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180원 이렇게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6개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7원 붙은 거. 그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현재 가치에 이자율 곱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게 7원 아니에요, 이게?
그럼 결국 이게 뭐다? 이자더라. 현재 가치 있으니까. 그럼 7원만큼 뭐 늘려야 돼? 차변에? 재고자산 늘려야겠죠. 이렇게 173대 1인 거 7원 늘려서 180 없애야 되니까. 2000X 1년 말로 가서 기말이 됐어요. 기말이 되니까 한 단위가 아직도 안 팔리고 남아있죠. 얼마짜리가 남아있냐? 187원짜리가 남아있어요. 187원짜리. 187원짜리가 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얼마가 흘러갔냐면 여기 보시면 기말이니까 이때고요. 1년이 흘러가니까 4%씩 두 번 흘러가죠. 두 번. 그럼 요 시점의 가치가 얼마냐? 요 시점의 가치는 210원보단 작겠죠. 187원보다는 크겠죠. 그걸 계산하는 공식은 미래가치니까 곱하기 1.04에 제곱을 하면 나와요.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 202원이 나오더라. 그 얘기는 현재 가치로 187원인 것이 1년이 지나니까 202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또 6개월 더 지나면 얼마 될까? 얘가 210원 되겠죠. 그런 과정이에요. 기말년제 187원 곱하기 1.04에 제곱한 것이 미래가치인데 여기서 현재 가치 빼면 증가된 금액이 얼마겠어요? 이거 되겠어요? 이거? 이게 뭐겠어요? 이자죠. 이렇게. 그러면 차변의 15가만큼 뭐 잡아주면 돼? 재고자산.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2000X 2년 7월 1일 날. 한 단위 팔았죠. 현금. 얼마에 팔았어요? 210원. 대변에 매출 잡히고요. 차변에 매출원가 잡아야죠. 재고자산 잡아야죠.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잖아요. 평가. 여기 평가. 지금 뭐로 하자고 이거? 미래현금 흐름의 현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얼마? 210원이겠죠. 요때까지 했을 때 여기까지 올려서 얼마까지 돼 있는 겁니까? 기말까지 해서 여기 15원 올려서 얼마까지 돼 있는 202원까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202원까지 돼 있는 게 얼마 더? 8원도 올라가겠죠. 그 8원도 올라가는 금액은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데 187원 곱하기 1.04의 3승의 빼기 202원 해도 8원 나오고요. 또는 202원 곱하기 4% 해도 8원 나와요. 두 개 다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계산해서 8원이 나오면 재고자산 늘려주고 뭐 잡아야 돼? 이자 수익 잡아야죠. 8원. 이렇게. 자 그러면 202원 돼 있던 게 220원 되면서 없어지고 210원 되면서 없어지고 매출원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볼게요. (2000X) 1년 초에서 말까지 2000X 2년 초에서 말까지 매출액이 있어요. 얼마씩이에요? 매출액 180원과 210원. 어렵지 않죠? 자, 매출원가가 있어요.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180원과 210원. 둘 다 얼마예요? 제로. 그래서 이게 뭐랑 똑같아 해보니까 어제 배웠던 유출가치랑 똑같죠. 이 측면에서 유출가치. 예, 그거랑 똑같고 얘도 역시 뭐가 생기냐면 자산 취득이익이 생기죠. 자산 취득이익. 거기 책에 보니까 자산 취득이익이 얼마 생기냐면 얘가 160원 생겼죠. 여기는 없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생겨요? 이자 수익. 어제 그 유출가치는 뭐가 생겼어요? 보유이익이 보유이익. 근데 얘는 이자 수익. 그래서 이자 수익이 얼마냐면 저 7원에다가 15원 하니까 22원. 여기는 8원. 이렇게 돼요. 더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얼마 나온 당기순이익이 182원. 얘가 8원 나오더라.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냐면 190원이더라. 어제 풀었던 게 다 190원 나왔어요. 확인하세요. 대차대조표를 또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2000X 1년 말에 기말년제 대차대조표를 만들면 재고자산만 봐요. 이거 얼마일까요? 맞춰보실래요 지금? 여기 얼마일까요? 여기 202원이에요.
요 202원 한번 쫓아가 볼게요. 저희 가서. 202원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360원 중에 173원은 7원 올라간 다음에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예. 187원이 기말에 15원 늘어났죠. 얼마 됐겠어요? 202원 됐죠. 또 202원이라는 거 뭘 의미하냐면 잘 보세요. 202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미래 현금 흐름이 얘는 이제 받았잖아요. 얘만 남았죠. 210원. 근데 우리가 평가하려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죠. 그럼 요 210원이 지금 아직 6개월 남았죠. 그럼 요게 기말에는 6개월 동안의 현재 가치를 해야겠죠. 집에 가서 210원을 6개월 동안의 현재 가치 해보면 정확히 202원이 돼요. 요 210원 나누기 1.04 해보세요. 지금 202원이 돼요. 결국 우리가 그 자산을 계속 뭐로 평가한다? 현재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시점의 현재 가치. 재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네 가지 방법이 평가 방법이 있는데 그 평가 방법을 평가한다고 주장하면 역사적 원가를 채택하면 모두 다 역사적 원가. 그 자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현행 원가는 계속 현행 원가. 그다음에 유출 가치면 계속 유출 가치. 또 현가로 평가하는 건 계속 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연습을 잘 하시고 이거는 비교를 잘 하세요. 각 방법들을. 장단점을 잠깐 보고요. 장단점 어디 보시냐면은 일단은 87페이지 보시면 일단 87페이지. 87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어제 봤던 표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어떤 자산으로 평가하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든 총 기간의 이익은 190원으로 다 동일하더라. 단지 기간 귀속이 달라지더라.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넘기시면은 88페이지 맨 밑에부터 89페이지까지요. 장단점이 나오는데요. 먼저 장점 보세요. 88페이지 맨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그 동그라미 1번 그게 아까 잠깐 했던 얘기죠. 이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자산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에요. 자산의 정의는 미래의 효익. 미래의 효익이라는 건 결국 미래 현금 흐름. 그것을 현재 가치로 한 것이 그 자산의 가장 타당한 가치다. 이렇게. 거기 창문 좀 열래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경제학적 이익 개념에 부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경제학적 이익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요. 89페이지 보시면 단점이 있는데 단점 세 가지가요. 첫 번째, 되게 쉬운 단점이에요. 우리가 현재 가치라는 게 이론적으로 좋은 건 알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 좋구나. 좋은 거구나 이게 느낌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해보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이게. 실무할 때도 어렵겠죠. 이게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모르면 하나라도 모르면 현재 가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우리가 현재 현행 회계에서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배울 거거든요. 앞으로.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들은 다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알 수 있는 것들만 현재 가치 하고 있고 모르는 건 못해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을 가시면 이제까지 다른 거 단점에서 나왔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혼자 읽어보세요. 세 번째 거 설명을 좀 해야 돼. 세 번째 거는 유기체로 결합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이런 어려운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뭐냐면 저희 학원 보세요. 저희 학원은 자산이 이 건물이 우리 학원 거라면 이 건물하고요. 여러분한테 책상, 의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학원 자산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산, 이 책상, 또 이 건물이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되는 현금 흐름을 측정해 보자. 이 책상. 그러니까 갑자기 깝깝해지죠, 이게. 분명히 이런 자산들이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현금이 유입되잖아요. 수강료로. 그런데 그 수강료 중에 책상이 기여한 게 얼마지?
건물이 기여한 게 얼마지? 이게 쪼개지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산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특정 자산 하나가 자기 혼자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자산만의 현금 흐름을 찾는다는 것이 어렵더라 이런 얘기고 우리가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들은 그 자산만 가지고 현금 흐름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배운 게 투자 채권이라든지 장기성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자산 하나만 가지고도 현금 흐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채권만 들고 있으면 3년 후에 만기가 3년이면 원금 받을 거고 액면 이자 받을 거고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3번의 단점은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못하는 자산들의 다 단점이고요.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들은 단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면 평가할 수 있으니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넘어가시고 저가법이라는 거 넘어가기 전에 앞으로 잠깐 가서요. 85페이지 보시고 거기 좀 적어드릴게요. 85페이지 거기 네 번째 줄 보시면 실제 현금 흐름액은 해서 공식이 좀 나오죠. 거기다 숫자를 좀 적어드릴게요. 자, 이 문제에서 실제 현금 흐름액은 390원이에요. 일단 적어보세요. 실제 현금 흐름액 미래 발생한 거.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현금 흐름 발생 당시의 자산 가치다. 얼마겠어요 이게? 390원 똑같은 얘기죠 이게. 현금 흐름 발생 당시의 자산 가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취득 당시 자산 가치를 더하기 이자 수익이다. 자, 취득 당시 자산 가치 현재 가치 아니에요? 현재 가치에 차이 나는 거 이자더라. 이 숫자를 여러분들 웬만하면 앞으로 적어 놓으세요. 뭐 이미 볼펜으로 적었으면 적으시고. 그다음 그 밑에 취득 당시 현금 지급액 얼마예요? 이 문제에서 200원. 그러니까 160원은 자산 취득이익이 되고 나머지가 이자 수익이 되더라. 이게 분석한 거예요. 결론 가지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또 나오죠. 총이익. 총이익은 190원이라고 적으세요. 190원인데 190원이 실제 현금 흐름액이 390원이거든요. 현금 지급액은 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금주의나 똑같죠. 내가 현금 200원 줬고요. 390원이 들어왔으니까 결국 얼마 벌었다? 190원 벌었다 이건데 190원 번 걸 쪼개보니까 160원은 취득해서 벌었고 30원이 이자더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분석이. 그래서 숫자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씩 보시고 개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89페이지 저가법 마지막으로 하는데 가로 5번에 저가법이 있어요. 89페이지.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자산의 평가 방법은 4가지라고 배웠죠 우리가. 자산의 평가 방법 크게 4가지. 이 4가지라고 배웠는데 저가법이 가로 5번으로 나오니까 5가지나 보다. 5가지인데 4가지라고 했네. 이렇게 또 착각을 하시는데 이 저가법은 새로운 자산의 평가 방법이 아닙니다. 이 저가법은 이 저가법이라는 게 둘 중에 작은 거 하는 거잖아요. 원가와 시가. 이 둘 중에 작은 거를 하는 게 저가법이라는 방법인데 우리가 회계원리 하실 때 이 저가법 해봤던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재고자산. 중급회계 때도 해요, 재고자산. 근데 이 원가라는 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원가가 역사적 원가를 말한다고 보시고요. 취득원가. 시가라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현행원가. 현행원가가 구입한다면의 가격이죠. 지금. 그 다음 유출가치 쪽에도 있었죠. 현행유출가치. 현행유출가치라고 적는 게 좋아요. 현행유출가치만. 아무튼 현행유출가치까지. 이게 처분한다면의 시가. 이게 시가 개념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시가 개념이 있고 원가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걸 선택하자는 게 무슨 법? 저가법이에요. 이 저가법이라는 게 도입된 이유는 이것뿐이 없어요. 저가법의 도입 이유는 이것 때문에 보수주의. 좀 이따가. 아니 그러니까 이 저가법이란 방법 별로 안 좋은 건데요. 안 좋은 건데 이것 때문에 생겼고 둘 중에 낮은 걸 선택하자고 하니까 이거는 새롭게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자는 게 아니죠. 이 금액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평가되어 있는 금액들이잖아요.
이미 평가되어 있는 금액들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배운 평가 방법의 금액을 가지고 선택하는 문제일 뿐이잖아요. 둘 중에 낮은 거. 그래서 새로운 자산의 평가 방법이 아니다. 아니고 그냥 단지 둘 중에 낮은 걸 선택하는 것뿐이다. 거기 오타가 하나 있어서 좀 지워드릴게요. 네 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 현행 원가나 유출 가치 및 미래 현금으로의 현가를 그 예로 들 수 이렇게 돼 있죠. 그 미래 현금으로의 현가를 날려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공정가치에는 현행 원가와 유출 가치만 있는 걸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 미래 현금으로의 현가가 잘못 들어가 있으니까 없애버리세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문단. 저가법은 보수주의 관점에서 해가지고 쭉 나오죠. 거기가 장단점이에요. 저가법의 장단점. 그거는 꼭 읽어보시고요. 그 저가법의 장단점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수주의의 장단점과 똑같다. 그래서 저가법을 공부하실 때 항상 보수주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수주의의 장단점과 똑같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부채로 가서요. 자, 여기까지 하니까 일단 뭐가 끝났어요? 자산이 끝났죠. 자산이 끝났는데 여러분이 자산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배운 자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정의와 자산의 평가는 잘 정리하시고 부채를 보시면 거의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에 정의가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부채의 정의. 부채의 정의 지금 읽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말이 뭘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부채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 부채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 이거예요. 부채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의무예요. 의무. 부채는 의무예요. 자산은요. 효익. 미래 효익. 부채는 의무. 부채라는 건 있으면 별로 느낌이 안 좋다니까요. 왠지 막 부담되고요.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채인데. 근데 의무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원의 유출, 이거 나오죠. 자원의 유출. 그 자원의 유출이라는 거를 풀어서 얘기하면요. 자원의 유출. 자원의 유출이라는 게 미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원의 유출과 같은 말인데요. 미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공부해 보셨던 부채를 돌이켜 보세요. 뭐가 있었나? 매입 채무, 차입금, 미지급 이자, 미지급금, 뭐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런 어떤 부채들을 다 생각해 보시면 다 뭐가 나가요, 미래. 부채는 대부분 여러분 공부하실 때 다 뭐가 나가요, 미래. 현금이 나가잖아요, 현금. 부채 이제까지 공부해 보셨으면 차입금, 매입 채무, 미지급금, 미지급 이자 다 미래 뭐가 나가요? 현금 나간다니까요. 근데 현금이라는 게 대표적인 재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재화가 나가야 될 의무가 그게 부채다 이런 얘기고. 하나 주의할 거는 재화만 나가는 거 아니고 용역이 미래에 나갈 것도 부채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선수임대료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선수임대료라는 건 미리 임대료를 돈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뭘 줘야 돼요? 임대, 용역을 제공해 줘야죠. 그 의무, 그게 부채다. 자, 그래서 부채의 정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의무라는 말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고요. 그 밑에 있는 거 혼자 읽어보세요. 부채는 그렇게 안 중요해서. 맨 밑으로 가서 네 번째, 부채의 평가라는 게 나와요. 측정. 그 측정이란 말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측정, 평가. 같은 말이라는 거 계속 기억하시고. 뭐라고요? 측정과 평가가? 화폐금의 결정. 인식은요? 장부의 기록. 측정은 화폐금의 결정. 91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에 역사적 현금 수취액과 유출가치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역사적 현금 수취액부터 보세요. 역사적 현금 수취액.
거기 읽어보시고 지금 역사적 현금 수취액이란 두 번째 줄까지 나오는데 그거 읽어보시고 예를 적어드릴 테니까 예를 적어 놓으세요. 그 역사적 현금 수취액으로 평가하는 거. 이 선수자 들어가는 거 적으면 그거예요. 이 선수자 들어가는 부채 있잖아요, 우리. 선수금, 선수수익. 이것들이 역사적 현금 수취액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채가요, 자산은 현금을 주고 사오죠, 우리가. 그 부채는요, 지금 얘네들은 현금을 먼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산에서 역사적 원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취득할 때 현금 준 금액 아니에요.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 그게 현금 나가고 역사적 원가라고 지출액만큼. 지금 여기서 뭐예요? 현금, 수취액. 얘네들이 현금 받은 금액으로 기록하잖아요. 선수금도 그렇고 선수수익도 그렇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유출가치라는 게 있는데 유출가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현행 유출가치가 있고 이행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이거예요. 현행 유출가치라는 건 그 부채를 지금 당장 갚는다면 얼마 줘야 되느냐. 그 부채를 지금 당장 우리가 갚으려면 얼마 나갈 거냐. 지금 현재. 이행가액은 뭐냐면요. 미래 시점에 우리 갚을 때 얼마 나갈 거냐. 이게 이행가액.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그 유출가치, 현행 유출가치, 그거에 대한 사례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적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 이행가액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이 매입 채무와 단기 차입금을 잘 보시면 부채인데요. 쟤네들은 어떤 금액으로 기록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해봤으면 매입 채무나 단기 차입금은 대차 대조표에 어떤 금액으로 기록이 되는가요? 해보면 잘 보세요. 2000X 1년 말이에요. 지금 기말인데 이 회사가 매입 채무가 있는데 그 매입 채무 거래처에 언제 갚을 거냐면 3월 1일 날 갚을 거예요. 3월 1일 날 갚을 돈이 거래처 얼마냐면 10만 원이 있어요. 우리 갚을 돈이. 그럼 여러분 기말 현재 이 회사가 대차 대조표 만들었을 때 대차 대조표의 매입 채무는 얼마라고 기록해요? 10만 원이라고 기록하죠. 그럼 이 10만 원이란 금액은 지금 갚을 때 금액이 아니잖아요. 2달 후에 우리가 갚을 금액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행가액이라고 하는 건 미래죠, 미래. 응?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과의 차이점이 동그라미 1번은 현행 유출 가치니까 지금 갚으면 얼마냐? 지금 갚으면. 맞아요? 근데 이행가액은 갚을 때 얼마냐? 갚을 때. 맞아요? 그럼 이제 하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은 자, 그럼 얘는 미래 현금 흐름이니까 뭐 하자는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현재 가치 하자. 기말 현재로. 이런 얘기 꺼낼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얘기 꺼내니까 좀 싫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2달 후에 현금 10만 원 줄 건데 그게 지금은 얼마일 거냐. 이런 얘기 꺼내면 2달 후에 10만 원과 지금의 10만 원 같아야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얘도 이자 요소가 있다고요. 이게. 현재 가치 하면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작아질 거예요. 10만 원보다는. 근데 여러분 회계원리 공부할 때요. 이런 단기성 부채 1년 이내 갚는 거 자산도 그렇고요. 유동자산, 유동부채라고 하는데 이 유동자 붙는 것들은 현재 가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여러분 공부해봤으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했거든요, 현재 가치를. 왜 현재 가치를 안 해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이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어디 있는지. 어디 보시냐면은 177페이지 펴보세요. 177페이지. 177페이지 펴세요, 교재. 177페이지 펴시면 거기 1번에 현재가치평가의 적용 범위와 적용할 이자율 해가지고 가로 1번에 현재가치평가의 적용 범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밑줄 쳐놓으세요. 예전에 다음에 할 거니까. 첫 번째 줄에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면
장기연불 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 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기까지.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중요한, 그 중요한이란 말을 잘 봐야 돼. 중요한. 우리 어제 공부했나요? 중요성 배웠죠, 우리? 월요일 날 한 것 같은데 중요성. 우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만 인식하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안 해도 되잖아요. 의사결정에 영향 없으니까. 이게요. 현재가치평가는 분명히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요 차이 나는 금액이 단기의 경우엔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죠. 이게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자 해봐 얼마 하겠어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 단기 채무는 현재 가치하면 차이가 나겠지만 중요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치 평가를 안 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장기 채권, 장기 채무는 길잖아요. 현재 가치 하면 꽤 나오겠죠. 그러면 걔는 현재 가치 하는 거다. 이게 우리 기업회 기준의 입장이에요. 중요한. 그래서 단기는 안 하고 장기는 해요. 그걸 좀 알아주세요. 왜 그런지. 기업회 기준에 나온 문장이니까 잘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91페이지로 오세요. 그거 이해했으면. 그러면 지금 배운 이행가액의 개념 알겠어요? 이 이행가액으로 평가하는 부채가 현행 유출 가치랑 다르죠. 다르기는. 얘는 미래 금액이잖아요. 미래. 그런데 뭐는 안 한다고요? 현재 가치 평가는 안 해요. 왜요? 중요한 차이가 없어서. 그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라고 돼 있죠. 그 부채 거기 사례 적어놔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로 평가하는 부채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한 이거죠. 이거 사채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장기성 채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거예요. 나중에 리스 배우면 리스 부채도 있는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거예요. 부채 중에서. 그럼 얘네들은 왜 현재 가치 평가하죠? 그 차이가 중요하니까 하겠죠. 자, 여기 부채를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건요. 우리가 자산 배운 거랑 어때요? 똑같아요. 단지 부채일 뿐이기. 방법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보시면 되고. 얘도 그러면 현재 가치니까 뭐를 알아야 현재 가치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알아야겠지, 세 가지. 거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보지 말고요. 세 가지가 뭐예요? 미래 현금 발생 금액, 발생 시기, 할인율을 알아야 현재 가치 할 수 있다. 넘어갈게요. 93페이지 보시면 자본이 나와요. 부채까지 했고 자본을 보세요. 지금 자본을 보시고 이거 적는 거 같이 적으세요. 자본이란 제목 옆에다가 자산 빼기 부채. 자산 빼기 부채는 같은 말이 뭐예요? 순자산. 같은 말 또 뭐예요? 계속 해보세요. 소유주 지분, 주주 지분, 또 뭐 있죠? 자본주 지분. 하나 더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뭐 있나? 자본, 순자산, 소유주 지분, 주주 지분, 자본주 지분, 자기 자본이라는 거 있죠? 자기 자본. 자, 이것들 다 같은 말이라는 거 다 아시고요. 순자산이 제일 잘 나와요. 하나 질문할게요. 타인 자본은 뭡니까? 타인 자본. 이거를 자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죠. 가끔. 이건 뭐예요? 부채다. 부채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더한 걸 뭐라고 불러요? 총자본이라고 해요. 총자본.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제도 봤지만 기업이 자산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자금 조달.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자기 자본 조달하는 게 있고 타인 자본 조달하는 게 있고 총자본이고
총자본 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자산에다가. 총자본이 뭐랑 같은 말이겠어요? 자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면 자본과 자본금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자본과 자본금 같은 말 아니죠? 자본에는 자본금 말고 더 있죠. 자본금이 여러분 회계원리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죠. 이게 원칙이고, 자, 그 자본에는 얘 말고요. 뭐 다른 게 또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책에 93페이지 중간 밑에 자본에 분류해서 5가지 나와 있죠. 5가지. 그거 보세요 지금. 5가지 보시니까 뭐뭐 나와 있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누적 기타 포괄이익, 그 다음에 이익잉여. 여러분들 회계원리 공부해봤으면 이게 좀 달라졌네. 그래서 느끼죠 이게. 개정된 부분이에요. 2005년부터 적용되는 누적 기타 포괄이익, 포괄손익.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 3가지를 이렇게 묶으시고 누적 기타 포괄손익과 요 이익잉여금 2개를 묶으세요. 그 다음에 앞에다 뭐라고 적으시냐면 이쪽에다가 이건 자본거래, 이건 손익거래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좀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이거 나중에 11장 할 때 자세히 할 거란 말이에요. 11장 할 때 자세히 할 건데 미리 한번 하는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11장 할 때 다시 하면 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산의 증가라는 게 차변에 있고요. 부채의 감소라는 게 차변에 있고 자본의 감소라는 게 차변에 있죠. 그 다음에 수익 아니지. 비용의 발생이라는 게 차변에 있죠. 비용. 그 다음에 대변을 보면 뭐가 있어요? 자산의 감소가 있고 부채의 증가가 있고 자본의 증가가 있고 수익의 발생이 있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거래 파료소라고 회계원리할 때 처음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계원리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회계원리나 하는 거지 이걸 내가 이걸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딱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회계학은 다 이거에 계속 이것밖에 없는 거를 가지고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이걸로 되는데 이 모든 거래는 얘네들로 분석이 되죠. 얘를 한번 건드리면 반대쪽에 건드리잖아요. 근데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 그럼 자본이 증가하고요. 또 자산이 감소되면서 자본이 감소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상감자예요. 나중에 11장에서 배우시면. 그런데 얘네들의 거래를 분석해 봤더니 이 거래들은 뭘 건드려요? 직접적으로. 자본을 건드리죠. 자본. 직접적으로 자본을 건드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자본이 누구 겁니까? 자본이 주주 거죠. 자본이 주주 거. 우리 어제 자본주의론과 기업실체이론 배웠는데 자본주의론이 자본주만 주인으로 보는 건데 근데 하여튼 자본이라는 건 주주 거 맞잖아요. 부채라는 게 채권자 거죠. 부채라는 게. 그러니까 자본은 주주 거 맞거든요. 이거는. 주주 건데 이 거래들을 보니까 자본을 직접 건드리는 거래들은 자본으로 바로 가지고 거래 자체가 이렇게 자본을 바로 건드리는 거래를 뭐라고 하냐면 자본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거래.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본거래라는 건 자본을 직접 건드리는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자본거래는 다 누구랑 하는 거냐면 주주랑 하는 거예요. 주주랑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다 자본으로 직접 가요. 그 자본으로 직접 가는 게 요 3가지예요. 자본금, 자본이용, 자본조정. 이해했어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요. 거래를 또 분석해 보니까 이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있나?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 발생하는 게 뭐 있어요? 물건 팔았는데 현금으로 팔았다. 현금 매출. 외상으로 팔았다.
매출 채권, 매출, 이자 받았다 현금으로, 현금, 이자 수익 아주 많잖아요.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자산 감소, 비용 발생, 뭐가 있어요? 월급 줬다, 현금, 급여, 보험료 줬다, 현금, 보험료 많잖아요 아주. 그래서 많은데 이 거래들은 분석을 해보니까 뭘 건드립니까? 수익과 비용을 건드리죠, 거래가. 이 수익과 비용을 건드리는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해요. 손익거래, 손익거래. 근데 이 손익거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것들은 수익과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손익계산서로 가요. 손익계산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손익계산서로 가면 결국 뭘 구성하죠?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구성하죠? 당기순이익. 그 당기순이익은 결국 어디로 가죠? 그 당기순이익은 결국 이익잉여금으로 간다고 배웠죠 여러분들? 당기순이익은 결국 이익잉여금으로 간다. 그럼 결국 이익잉여금은 또 누구, 어디에 속해?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속하잖아요. 자본에. 그러니까 결국 누구 거야 이익잉여금이? 주주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익잉여금 찾는 거, 당기순이익 찾는 거 지금 누구 이론 따르고 있어요? 자본주의 이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건 자본주의 이익을 측정하잖아요 지금. 우리 현행회계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이익을 측정하는 것이 여기 모이잖아요. 그게 누구 거예요? 자본주 거죠.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결국 거래를 통해서 주주께 될 거는 결국 다 어디로 와요? 자본으로 오죠.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던 얘가 늘어나던 결국 주주께 늘어났다면 자본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자본 거래로 발생한 건 바로 오죠 일로.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거는 어디를 거쳐와요?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늘어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이거 누적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거기 뭐 열거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세 가지 열거돼 있는데 책에 보니까 여러분 그 중에 아는 거 뭐 있어요? 셋 중에? 그렇죠. 그건 알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평가 차손익. 차손익이랑 용어가 좀 바뀐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드리고. 아무튼 그 평가 손익이랑 똑같은 말인데 평가 차손익. 하여튼 근데 평가 차손익이 언제 생기는 거냐면 매도 가는 증권을 시가평가 생기죠. 매도 가는 증권을 기말릴 때 시가평가하는 거는 손익거래 맞거든요. 그럼 걔는 손익계산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걔가 어디로 가냐면 자본조정으로 간다고 배웠죠. 회계원리할 때. 생각 안 나겠지만 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7장에 또 나올 거고. 그래서 얘가 자본조정으로 간다고 돼 있는 건데 얘가 왜 가는 거냐면은 나중에 배워보시면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기 때문에 당장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고 자본조정을 거쳐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자본조정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해서 잠깐 거쳐가는 것들은 누적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해서 별도로 표시하자 이렇게 써요. 이 누적기타 포괄손익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았지만 언젠간 어디로 가겠어요? 손익계산서로 가요. 나중에 중급회계 다 배워보시면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모르시면 이런 게 생겼구나 이 정도 아시고 나중에 11장에 가서 더 자세히 하시면 되고 요거만 잘 적어 놓으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94페이지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 관련 내용에서 첫 번째 자산부채 평가라는 게 나오죠. 그거 정리해 드릴 거고요. 먼저 95페이지에 자산부채 분류가 더 쉬우니까 걔부터 보시면 자산부채 분류는요. 밑줄 좀 칠 때가 있어요. 세 번째 문단에 밑줄 치세요. 세 번째 문단에.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밑줄 치시면서 읽어보세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항목 뭐 열거돼 있고 그거는 1년 기준과 정상 영업순환 주기 기준 중 장기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의 항목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일단 여러분들 회계원리 때부터 배워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건 알죠?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데 얘도 개정된 부분이에요. 이게 개정된 부분인데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때 예전에는 1년 기준만 가지고
구분했어요. 1년 이내 현금화되면 유동,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면 고정, 이렇게. 그러다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거기 정상 영업 순환수기 뭐 주기 기준이라는 것 위에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쉬운 얘기예요. 한 회사가 현금을 투입해서 그 현금이 다시 회수될 때까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팔아서 현금 들어오는 게 먼저 원재료 살 때 돈 나가죠. 자동차가 조립이 돼서 팔리고 채권으로 있다가 고객한테 돈 받으면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이 나가서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 거기 그걸 한 순환주기라고 그래요. 그럼 현대자동차 입장은요. 이 정상 영업 순환주기가 더 길 것 같아요. 1년이 더 길 것 같아요. 1년이 더 길죠. 자동차 한 대 팔아서 돈 들어오는 거 몇 달이면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당연히 1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 하겠죠. 근데 조선업, 배 만드는 회사. 배 만드는 회사는 배 한 번 만들기 시작해서 팔아서 현금화 되려면 한참 걸리죠. 한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상 영업 순환주기가 더 길면 그걸로 유동 비유동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대단한 얘기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산의 분류와 부채의 분류에서 개정과목 분류가 나오는데 이거 바뀌었죠. 여러분 예전에 공부했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전에는 유동자산, 이건 그냥 참고하세요. 예전 거니까. 유동자산이 두 가지로 돼서 뭐가 있었냐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었고, 고정자산이 세 가지로 돼가지고 투자와 유형과 무형으로 돼 있었죠. 이렇게.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유동은 별도로 있고, 유동 안에 두 개를 구분 안 해요 이제. 그냥 재고를 유동에 넣었어요. 구분 안 해요. 그냥 유동, 당좌란 분류는 없었어요 이제. 그냥 유동에 다 들어가요. 쉽죠. 그러니까 더 재고 구분 안 하니까. 됐어요? 그리고 투자가 별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정자산의 서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 고정자산이라는 어떤 분류를 안 하면 투자, 고정을 말하죠. 뭐 이 유동이니까 고정. 그다음 유형, 무형 다 그대로네. 여기 다 그대로네. 이렇게 그대로고 하나가 추가됐죠. 기타 비유동자산. 그 기타 비유동자산에 보시면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 자산. 그거 예전에 이연법인세 차라는 거였는데 그것도 개정 과목이 바뀐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배울게요. 장기성 매출채권, 장기미지금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봤으면 지금 그 기타 비유동에 들어가 있는 건 다 어디 있던 겁니까? 예전에 다 투자자산에 있던 거예요. 다. 요거 바뀌기 전에 다 투자에 들어갔던 건데 그게 원래 투자에 갈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 임차보증금이 뭡니까? 그 집주인한테 건물 빌릴 때 보증금 낸 거 아니에요? 그거 투자하려고 줬어요? 집주인한테? 아니잖아요. 집 빌리려고 준 거지. 나중에 돌려받을 건데. 투자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왜 투자로 했었냐면은 기타가 없어서 투자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면서 기타를 만든 거예요. 기타. 기타 비유동에는 위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나중에 다 배울게요. 부채의 분류가 또 바뀌었죠. 부채의 분류는 예전에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그냥 두 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동부채 그대로 있고요. 고정부채를 좀 쪼갰죠. 장기 차입부채, 이건 차입과 관련된 거고, 장기 충당부채,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 같은 거 배웠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하고요. 기타가 또 생겼고, 이게 분류가 좀 세분화됐어요. 고정부채가. 이게 이렇게 바뀌니까 재무제표 구조가 이게 2005년부터 이게 교재 작업을 할 때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추록을 못 내는 거라니까요. 추록들은 매 페이지 다 바꿔줘야 돼. 이게 용어가 다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못 내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행을 2005년부터 하려고 지금 통과는 됐는데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만 알고 계시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자기들은 못하겠다. 배째라.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무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재무제표라는 게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뭐죠? 프린트물로만 있는 게 아니라 DB화가 다 돼 있어요. 전산으로. 그래서 금융감독원 내에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들의 재무제표가 전산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포맷이 딱 잡혀가지고 이 양식에 따라 원래 양식에 따라서. 근데 이번에 구조를 이렇게 좀 바꾸잖아요. 구조를 바꾸면 구조가 바뀌는 거에 따라 숫자를 다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바꿔야 되니까. 그럼 이제까지 데이터 있는 걸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 포맷에 맞춰가지고.
완전 노가다죠, 노가다. 똑같은 개정 과목의 금액을 이런 분류가 바뀐 것 때문에 다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피부로 안 와닿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접 안 하니까 피부로 안 와닿는데 이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을 노리죠. 이제 다 해놨는데 이걸 다시 이 분류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야 돼. 아니 이게 여러분 생각, 아이 과거 건 놔두고 그럼 올해 것부터 하지 뭐. 그럼 비교 분석이 안 되잖아요. 연차별로 이게 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근데 올해 거 바꿨으면 작년 것도 비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려면 그런 DB들은 다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이 1년을 줘도 못 하겠다. 한 2년은 줘야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금융감독원에서 굉장히, 그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은 통과가 된 상태고, 금융감독원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미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요.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식이 나와요. 96페이지에. 그 양식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양식이 바뀐 거 확인하시고 지금. 보고식과 개정식이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기준은 뭐를 인정해요? 우리는 보고식만 인정하는데 또 착각한 사람이 있는데 손익계산서는 보고식만 인정하지만 대차대조표는 둘 다 인정해요. 대차대조표는.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만들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만들 땐 보고식으로 만들어요.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가서 똑같잖아요, 두 개가. 다른 거 아니죠? 다시 앞으로 가서 94페이지에 6번에 기업회계 기준에 관련 내용 자산부채 평가 거기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먼저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그냥 읽어볼 테니까 밑줄 치지 말고요. 그냥 읽어볼게요.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의할 경우 자산부채의 측정에 사용될 수 있는 측정 속성으로 역사적 원가, 우리 배웠죠, 역사적 원가. 그다음에 공정가치, 이 두 가지가 있죠. 현행원가, 현행유출가치, 기업특유가치 처음 보죠. 이번에 재무회계 개념체계 만들면서요 들어간 용어예요. 그 용어를 좀 기억하시는데 그 기업특유가치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미래 현금흐름의 현가예요. 같은 거예요. 그걸 기업특유가치라고 표현했어요. 이번에 개념체계에서. 개념체계가 뭔지 알죠? 이론적 체계. 상각 후 가액이란 말을 하나 넣고요.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걸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안 배운 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공정가치라는 표현, 기업특유가치라는 표현, 상각 후 가액이라는 표현. 그것만 추가적으로 설명했어요. 앞에서 배웠던 건 놔두고. 공정가치라고 되어 있는 거에 뭐에 밑줄치냐면 두 번째 줄 끝에 동그라미 1번에 공정가치,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현행원가, 현행유출가치, 이게 공정가치예요. 결국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또 뭡니까? 그래서 공정가치의 대표적인 게 시가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공정가치가 더 넓은 표현일까요? 시가가 더 넓은 표현일까요? 공정가치가 더 넓은 표현이에요. 공정가치는 아주 다양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가다. 여러분 시가라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은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 시장 가격.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은 시장 가격이 존재하는데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공정가치를 찾아야 돼요. 뭐 그런 것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기업 특유가치가 있는데 기업 특유가치는 맨 끝에 줄에 미래 현금 유입 또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다. 거기다 잘 표시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상각 후 가액. 이 상각 후 가액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회계원리 할 때 이거 다 배웠을 텐데 사채할 때요. 사채가 액면이 10만 원짜리인데 현재 가치에서 취득했을 때 9만 6천 원에 취득했다. 이걸 이제 뭐 유효이자법 같은 걸 이렇게 상각하는 거 배웠죠. 상각. 그럼 우리가 이 투자 채권을 처음에 이 가격에 샀을 때 이 가격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취득 원가라고 해요. 처음에 산 가격. 근데 얘가 상각하면서 이 금액으로 바뀌죠. 정액법으로 한다 그러면요. 9만 8천 원이 되나? 그럼 안 되겠구나. 9만 4천 원으로 할게요.
94,000원으로 하면 여기가 얼마 되냐면 96,000원, 98,000원, 1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럼 얘를 취득원가라고 하고요. 얘하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상각후, 원래 상각후 원래 취득원가라고 하는데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상각후 가액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이거 나중에 7장 할 때 다시 나와요. 7장 할 때. 그때가 다시 할 건데 일단 나오니까 이런 의미라는 것 좀 알아주세요. 거기 읽어보시면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자, 그러면 여기 다 있는데 뭘 적어드릴 거냐면 이거 적고 쉽게요. 뭘 적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자산의 평가 방법을 여러 가지 배웠지만 그 중에 그 네 가지, 크게 네 가지가 뭐였어요? 그 네 가지가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유출 가치, 미래연금 현가 다 그거에 속해요. 거기 뭐 몇 가지 더 나와 있지만 그럼 다 거기 분류하면 다 거의 네 가지예요. 크게 봤을 때. 그럼 그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가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상의 자산 평가하는데 다 있느냐? 그 네 가지 방법이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산을 평가할 때 그 네 가지가 다 있느냐? 그걸 적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이거 적으세요. 연습장에다가. 기업회계 기준상 자산부채 평가 방법 이렇게 적으시고요. 기업회계 기준상 자산부채 평가 방법. 자산부터 적을게요. 자산. 물어보는 거 잘 생각하시면서 적으세요. 첫 번째, 자산을 평가할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 우리나라 원칙 뭘까요? 자,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의 원칙 뭐다?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가 원칙이에요. 그럼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그게 뭐가 있죠, 여러분? 여기다 역사적 원가가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이런 것들이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나라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준상의 평가 방법. 이론적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자산 평가하는데 이론적으로 좋은 방법. 이론적인 방법. 가장 이론적으로 좋은 거.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죠.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가 이론적으로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을 만드는 데가 지금 어디죠,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을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곳이 한국회계연구원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그 한국회계연구원에 가보시면 그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교수님들이 많아요. 절반 정도가. 대학교 교수님들. 또 절반 정도는 기업의 실무자,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업회계 기준 만들 때 교수님들은 뭘 좋아합니까? 이론을 좋아하죠. 이론적으로 좋은 거. 그럼 당연히 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현가를.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우리나라 기준을 만들 때요. 현가를 할 수 있는 건 다 현가로 했어요. 현가로 못하는 것만 다른 방법을 했지 현가를 할 수 있는 건 다 현가다. 근데 현가를 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알아야 돼, 아까?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세 가지. 미래현금 발생 금액, 시기, 할인율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거 아는 건 다 이거 하고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여기 적어드릴게요. 뭐가 있어요? 장기성 채권, 그 다음에 투자 채권인데 투자 자체라고 할게요. 투자 채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투자 자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해 더 잘 되라고 투자 자체라고 할게요. 채권이라고 해도 돼요. 투자 채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리스 배우면 리스 자산. 나중에. 이런 것 등. 이런 것 등은 현재 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왜 이거 안 해요? 이거 몰라요. 재고, 유형, 무형은 이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현재같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자산 중에 보시면 처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있어요. 처분 목적. 자산 중에.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은요, 뭐가 의사결정의 목적에 적합해요? 처분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뭐가 목적에 적합해요? 시가. 공정가치 시가. 시가가 목적에 적합하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게 현행 원가와 유출가치 중에 있죠? 현행 유출가치라고. 그럼 시가로 볼 수 있는 요 두 가지로 평가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을까요? 적어드릴게요. 뭐가 있어요? 배운 거.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들어봤죠? 단기 매매증권. 주식과 채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도 있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재고자산. 자, 이런 것들이 시가로 평가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시가인지 알죠, 여러분들? 재고자산은 양다리를 걸쳤네요. 역사적 원가와 시가의 양다리 걸쳤잖아요, 이렇게. 왜 양다리 걸쳤어요, 얘가? 저가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가법이기 때문에 얘가 둘 중에 작은 거잖아요, 미니멈. 그러니까 원가와 시가 중. 그러니까 이 재고라는 건 시가가 원가보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뭐로 평가돼요? 원가로 평가되죠. 재고라는 건 원래 시가가 더 높은 게 정상적이잖아요. 이걸 팔려고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가가 더 낮은 거니까 다 원가로 기록되다가 언제만 시가로 가요? 시가가 떨어졌을 때만. 그땐 시가로 가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그게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받잖아요. 일관성이 없다. 됐나 여기까지? 이게 자산평가 다 적어드렸는데 쭉 적어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4가지의 평가 방법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업회 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4가지 평가 방법이 기준상에 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배운 다음에 뭘 잘 정리해야 되냐면 이 4가지 평가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4가지 평가 방법으로 자산 평가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기준상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 종류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부채. 부채를 적어드리면 첫 번째, 아까 역사적 현금 수취액이 있었죠? 역사적 현금 수취액. 역사적 현금 수취액?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역사적 원가 저쪽에서. 사례적으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선수금, 선수수익. 이게 우리나라 기준에. 그다음 두 번째, 이행가액이라는 거 적어드릴게요. 이행가액. 아까 이행가액으로 하는 거 아까 적어드렸는데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이런 것들 등. 그다음 세 번째,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 부채에서 미래 현금 현가 평가 아까 적어드렸잖아요. 아까 뭐예요? 사채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장기성 채무. 그 다음에 리스 부채 등. 다 정리만 잘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자본. 여러분들 자산의 평가라는 건 우리가 배웠죠. 부채의 평가라는 것도 배웠죠. 화폐 금액을 부여한다고 해서 자산부채 평가는 배웠는데 우리 자본 배울 때요. 자본의 평가라는 얘기 했었나요? 자본의 평가라는 얘기 했었어요?
잘 보시면 없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자본의 평가. 왜 안 할까요? 자본의 평가는 왜 안 할까요? 자본의 평가. 여러분, 대차대표가 자산이 있고요. 부채가 있고요. 자본이 있잖아요. 양쪽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자산을 평가하고요. 자산을 평가한다는 게 화폐 금액 결정하는 거죠.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지금 저기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서 이게 대표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냥 부채를 평가하는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부채를 평가하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자본을 평가하는 건 안 배우는 이유가 자본은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자산이 평가되고 부채가 평가되면 뺀 금액이 자본이에요. 양쪽 같아지는 게. 그러니까 자본의 평가라는 건 없어요. 자산의 평가와 부채의 평가다, 이렇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둘 중에. 자산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자산의 평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가와 현행 원가, 이 두 가지 어디 말씀드렸고. 됐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 잘 하신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손익계산서부터 또 진도 나갈게요.